2026년도를 정의하는 메가 트렌드는 무엇인가? 거시경제에서는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퀀트는 데이터 과학과 경제학을 융합한 겁니다. 퀀트 관점에서는 크게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간만에 본업으로 돌아와서 2026년을 대비한 퀀트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이제 새해가 밝았죠. 올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들로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본업이 퀀트인 관계로 이 퀀트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26년 한 해를 대비한 퀀트 전략이라는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대비하는 게 좋은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퀀트 하면은 일단 전략부터 떠올리는 거는 약간 퀀트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퀀트는 데이터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면 맞으실 거예요. 그냥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퀀트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퀀트라고 하는 키워드는 데이터 과학이랑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데이터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 과학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퀀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 투자라고 부르면 되는데, 왜 굳이 퀀트라는 용어를 쓰는가 라고 했었을 때, 사실 퀀트는 데이터 과학과 경제학을 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 함의를 가지고 함의를 분석해서 그걸 데이터로 풀어내서 투자하는 게 퀀트지, 이 퀀트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데이터 과학적으로 통계가 이러하니까 투자한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일부 퀀트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진짜 퀀트는 아니에요. 실제로 퀀트를 우리가 제대로 접근하려면은 경제학적 함의점을 어느 정도 같이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 함의점을 보고서 팩터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26년 한 해를 대비한 퀀트 전략이라는 걸 얘기하려면은, 먼저 우리를 둘러싼 경제학적 함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즉 2016년도에는 어떤 경제학적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라는 걸 먼저 한번 봐야 되거든요. 2026년도에 거시경제학이 어떤가 먼저 봐야 됩니다. 주요 IB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2026년도에 정의하는 키워드는 견조한 성장과 그리고 정책의 탈동조화라고 하는 걸 주로 키워드로 꼽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거시경제에서는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어떤 축이 있냐? 경기랑 물가가 있어요. 즉 거시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어떠하느냐,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물가가 오르냐 내리느냐, 물가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그럼 2020년도에는 경기는 어떻게 될 거고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보는 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인 건데, 일단 경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IB의 전망은 뭐냐면은, 2020년도에는 대부분의 나라, 그리고 특히나 미국 위주로 견조한 성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페드가 금리를 막 올렸을 때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걱정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공급을 하면서 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갑자기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는 이상에는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부분 IB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을 넘어서 견조한 성장까지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인데, 모건 스탠리는 상저하고를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약간 경비가 주춤할 것이다. 왜냐? 금리 인상 여파가 시작될 거고, 그리고 노동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반기에는 약간 성장세가 꺾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면서 만만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주요 IB들의 전망은 올해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골드만, 모건스탠리 같은 주요 하우스 의견이고요.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이 현재 지금 트럼프 들어서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관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2%대로 안착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요 IB들의 의견이에요. 물가가 낮게 보는 데는 2.5%까지 보는 데도 있고, 높게 보는 데는 3%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내보면 대략 한 2.5에서 2.6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 근데 페드의 타겟이 얼마죠? 페드의 타겟은 2%란 말이죠. 물가가 그것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건 뭔 뜻이냐면은, 페드가 금리를 내리긴 내릴 텐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때처럼 제로 금리까지 내리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가 옛날처럼 완전 저금리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고, 대략 한 3% 정도대에서 중금리 레벨을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거 하면 하느냐, 물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저렴금리까지 할 수는 없고, 기업의 자본 조달 비용,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대출 금리가 0이 아니겠죠. 자본 조달하는 비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거나 현금 흐름이 부실한 기업들은 이에 따라서 약간 페널티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우리가 어떤 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느냐, 경기가 상저하고를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패턴으로 나갈 것이고, 리스크가 뭐냐면 물가가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로 금리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간 금리가 높은 상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뭔가 부채 비율이 높거나 현금 흐름이 부실한 이런 기업들한테는 약간 좀 페널티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거시경제에서 봐야 될 포인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 변화의 동인도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정량적 요인과 정성적 요인이 있는데, 이 경제의 구조 변화, 즉 우리 2026년도를 정의하는 메가 트렌드는 무엇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를 보게 되었을 때는 일단 작년도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 나왔던 AI 있죠. AI는 갈수록 확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요 아이비들의 의견입니다. 일단 AI는 지금까지는 학습 그리고 추론 단계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응용 단계까지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아이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술주들이 주로 랠리를 펼쳤었죠. 주로 M7 위주로 랠리를 펼쳤었는데, 이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뭐 전력, 유틸리티, 인프라, 원자재 이런 쪽으로 갈수록 낙수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고요. 2026년도에도 경제적 국수주의, 이게 뭔 말이냐면은 관세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주의를 펼쳤었는데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로 들어가는 거죠. 관세를 매긴다는 게 이제는 자기들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것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국수주의, 즉 자기네 나라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걸 저희가 국수주의라고 하고 혹은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엔 공급망 재편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역 마찰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 압력이 당연하게 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은 미국 내에 있는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도 공장을 그럼 짓게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말은 곧 미국 내에 투자가 촉진되었을 때 수혜를 보는 캐펙스 설비 기업들에게는 수혜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 트렌드는 2026년도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캐펙스 설비 기업들의 수혜효과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요 보고 있는 메가 트렌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도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노동 가능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신규로 공급된 노동력은 별로 없고 갈수록 고령화된 사회로 우리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나 로봇 산업 같은 그런 산업들의 장기 성장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메가 트렌드고요. 또 하나의 메가 트렌드 하나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달러가 아닌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 자산을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현재 심각한 적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자 문제가 단기간 해소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이 금, 은, 비트코인과 같이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을 이동하는 트렌드는 갈수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요 월가들의 코멘트입니다. 더더군다나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고 있죠. 이번 주말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가서 들어가서 작전을 펼쳤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과 같이 뭔가 달러 자산이 아닌 뭔가 다른 자산군들로의 이동이 필수적이다 라고 주요 월가들이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로 어떤 팩터들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퀀트 관점에서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퀄리티 팩터입니다. 지정학 리스크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 비용,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0이 아닌 환경에서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되게 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고전적 퀀트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팩터에서는 주로 어떤 걸 강조하느냐? 높은 수익성, 그리고 이익의 성장이 되게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차입금은 많이 빌리지 않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주로 본 매트릭들이 뭐 ROE, 뭐 ROIC, 그리고 부채 비율, 발생액이라고 하는 건데 현금 흐름에서 순이익을 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수한 기업들, 기본적으로 퀄리티에서 가깝은 기업들인데 이런 팩터들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주로 월가 하이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가치 팩터입니다. 2025년도까지는 성장주 중심에서 랠리가 됐단 말이죠. 기술주 위주 M7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밸류에이션 스프레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주가 차이를 계산을 해본 건데 현재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역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즉 스프레드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평균 회귀를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으면 내려가고 저평가되어 있으면 올라가죠. 그걸 제가 평균 회귀라고 하는데 밸류 팩터의 기대 수익률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이다 라고 시사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2016년도부터는 연착륙을 넘어서 이제는 완만한 성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 월가의 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경기가 재가속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합니다.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밸류 팩터가 고르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월가의 하우스들도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팩터들을 고를 때 주의점은 단순하게 그럼 우리가 저PE를 가진 기업을 고르는 게 가치 팩터를 고르는 것이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사양선을 속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저희가 밸류 트랩이라고 해요. 밸류를 고를 때는 우리가 모멘텀과 결합이 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밸류 지표가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이익 모멘텀이나 가격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주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2026년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의 재부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부상하게 되면 우리가 주로 어떤 것들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원자재나 금이나 구리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주로 금속 자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갈수록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자산배분 관점에서의 고려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주로 하우스 얘기를 합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 금리가 0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에서 뭐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으니까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그 기대감이 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인플레가 완벽히 잡힌 건 아니고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살아났을 거고 그거는 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게 올해 가장 큰 리스크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채권은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우리가 2026년도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2026년을 대비하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보다 훨씬 다룰 게 많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전체 키워드를 다룬 슬라이드에 반의 반도 안 됩니다. 후속편 당연히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오늘 못했던 아주 긴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1월 8일 날에 무료 웨비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웨비나에서 오늘 못한 얘기들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채권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아까 다 말씀 안 드렸죠?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유효한 퀀트 팩터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골라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대비 퀀트 전략 이거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1월 8일 날에 있는 무료 웨비나 꼭 들어가 보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웨비나 참여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 댓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